되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탈원전을 백지화시키겠다는 거. 이건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도 보수 정권이었다고 해도 탈원전은 탈원전이라고 하는 게 원전을 어느 날 갑자기 딱 끊는 게 아니고 60년 정도 시간을 두면서 점점점 대체 에너지를 늘려가면서 원전의 비중을 줄이겠다가 탈원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원전 다시 짓고 이거는 제가 그 윤석열을 아마 다른 방송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을걸요. 닭이나 오리가 알에서 깨고 나와서 처음 본 사람을 엄마로 생각하듯이 그 주한규라고. 아, 새머리였구나. 주한규라고 그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 교수한테 말 한번 듣더니 아, 맞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쏟아내기 시작한 말이 후쿠시마엔 폭발이 없었다 같은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같은 이야기 하다가 그리고 탈원전까지 왔거든요. 탈원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나보다 몰라요. 근데 이게 모르는 자가 무식하게 뭔가 밀어붙이면은 굉장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간 5년 동안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실제 구체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속성이 그래요. 에너지 정책은 뭔가 하나를 결정하면 빨라도 10년입니다. 보통 15년, 20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5년 안에 뭔가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원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원전을 뭐 대폭 많이 짓겠다라고 공언을 한다고 해도 그걸 그 한수원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오늘 프로젝트를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착공하려면 5년, 10년이 걸려요. 자꾸 5년, 10년 후에 착공을 한 그 원전은 또 완공하는 데까지 5년, 10년이 걸리고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역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만 막 3년씩, 5년씩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겠지. 하고 싶은데 실제 실행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년짜리 그냥 공수표밖에 안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원전 업계에 돈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돈은 꽂히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월성원전 수사하면서. 그 최재형이 나 진짜 박치는 게 엊그저께 종로갈일이 있었는데요. 당선 사례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최재형이. 그러니까 감사원장이란 놈이 사실상 별 문제도 안 되는 건을 검찰로 토스했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감사원 직원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월성원전 관련한 데이터를 조작하게끔 지시했다. 이게 이 사건의 맥락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자기 명분을 갖다 보니까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민족적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원전이 폭발하고 사고가 나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첫 번째, 원전의 비중을 높이거나 유지하게 되면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안전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로 원전은 어차피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란 말이야. 그건 이미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봤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핵발전소라고 해도 지진이 나거나 노후화가 됐을 때는 뭐가 생길지 모르는 그 잠재적 위험 어마어마한 핵무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장기적 관점에서 없애야 되려면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 태양광 기술이 세계 2위였다가 이명박 때 기술이 막 하락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돼버리면 한국이 결정적으로 지금 당장은 핵발전소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상황이 오면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이명박 때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선제 타격 좋아하고 전쟁 좋아하시는 분이 원전의 비중을 올리자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어디부터 박살내버려요. 원전 공격하니까 난리 나잖아요. 체르노빌 경험도 있고 원전이 그렇게 빠개져 버리면 국가 전체의 전기를 끄는 게 너무 쉬워져 버려요. 아니 푸틴이 원전 그렇게 폭격하는데 김정은이 폭격 안 하겠습니까? 전쟁 나면? 그러면 그건 뭘로 막을 건데? 사드로 막을 거야 그것도?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마다 사드 다 배치해 놓을 거야? 아 그거네. 그러면
원전을 확대하고 설치한 다음에 저쪽에서 미사일 쏘지 못하게 선제 타격을 하겠다. 원전을 보호하기 아니 선제 위해서. 타격 맞으면 걔네들이 어디 타격하겠냐 우리한테. 어디 타격? 뭐 자위대 올려놓고 지키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일부 그 핵 마피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문재인 정부의 뭔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흠잡을 게 없나 하던 그 세력들이 이제 살판이 난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보수들이 제일 양아치 같은 게 어떻게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건 뭐 친환경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잘못되면 인류가 죽는 핵이란 말이에요. 핵.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원전 찬성론자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예요. 근데 빌 게이츠도 단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원자력 에너지는 과도기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을 100년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전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기술이 충분하게 발전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원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과도기를 사용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걱정되는 측면이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 대선 과정에서 아리백. 그러니까 탄소 제로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있잖아요. 근데 원전 저렇게 계속 하겠다고 하면 진짜로 윤석열이 뭐 아리백이 이제 소주 진로이즈 백이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회를 선택과 집중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대통령 관심사항이 VIP 관심사항이 결국 그 사회를 바꿔가는 대표적인 건데 그런 게 관심 없으면 국제적으로 탄소세 내고 이제 수출을 해도 사실상 이윤이 별로 안 남은 상태. 대통령이 관심 갖고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점들을 윤석열 같은 자가 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꼭 경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경제만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경제만 모르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복지보다 일자리가 중요한 거거든. 실제로 그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경제정치연구소인가 여기서 분석한 걸 보니까 한국이 2050년에 탄소 중립 달성 정책으로 최대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 창출된다. 네. 일자리라도 사양산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어떤 에너지 분야나 또는 관련한 분야의 일자리가 생기면 지속성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나 있을까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개념이 있는 분이 120시간 근무하고 일 시키고 150만 원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고급 직종에는 사실 연봉들이 다들 높죠. 예,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그 토건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미등직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급여로 사람 쥐어짜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직종인 거지. 사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최첨단 사업이야말로 고부가 가치, 노동자들한테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기업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인데 모든 게 경제만이면 차라리 다행이지. 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나 천연가스 발전소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설비 중심의 그러니까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요소가 거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돈을 벌어내는 금액 대비 일자리 수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자, 어쨌건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윤석열이 차라리 대선 아젠다로서만 써먹는 짓거리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당선시킨 자들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고요. 탈원전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세뇌되신 어르신들은 한국이 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을 버리냐 같은 정치적 선동에 놀아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원전 문제는요. 사고가 날 때까지는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가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보여줬어요. 얼마나 위험한 에너지인지. 체르노빌 이야기 들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소련이던 시대에 그 사고 수습하려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들어가 군인들이 몇만 명 들어가서 멀살. 왜냐하면 높은 고방사선 환경에서는 기계들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잘 모르시는데 체르노빌 최근에도 콘크리트 돔 바꿨어요. 50종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원자력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 그 가짜 뉴스입니다.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이게 원자력 협정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원자력 관련된 원천 기술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원자력 관련 원천 기술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를 지을 때 보일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우리 기술로 짓는데 보일러는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기술은 우리가 뛰어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들어가는 실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는 무조건 미국산이에요. 그건 무조건 그 미국산 보일러를 들여와서 불을 붙이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는, 첫 번째 불은 미국이 무조건 붙여. 보일러는 귀뚜라미 보일러 쓰듯이 예. 이렇게 대부분 귀뚜라미는 거꾸로라도 타지. 웨스팅하우스하고 제너럴 일렉트릭 이렇게 몇 개 회사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웨스팅하우스인가를 샀다가 쫄딱 망했죠. 우리 핵덕후가 또 나타나셨어요. 아니 핵덕후는 아닙니다. 저는 핵덕후는 아니고. 아무튼 거기가 쫄딱 망했는데 그 짓걸 또 하겠다. 이거 미쳐버릴 것 같아. 자, 이 이야기는 내가 봤을 때 또 새날방송이 윤석열 기간 내내 한 2,000번은 외쳐야 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자, 또 하나 여가부 폐지 변함없다 그랬잖아. 이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게 여성만의 문제를 다루는 건 아주 일부일 텐데 실제로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한번 출발 한번 해보자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부 일베가 외치는 거랑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선진국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영국, 프랑스 같은데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것도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초반에는 여성들이 참정권이 없었잖아. 한국은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임시정부나 3.1운동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평등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좀 앞서 있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제 일제 때 지나오면서 여성들을 하대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여성을 착취나 정복이나 수탈의 대상으로 봤던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것들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남성 위에 선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자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왜 유리천정 이야기 많이 했고, 강요들, 장관들 30%는 여성으로 하겠다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 1명, 청년 1명도 없고 다 서울대 나온 5060 세대의 남성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자는 최소한 여성과 남성을 편가르게 하면 안 되는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2대 남들을 향한 구애로서 이걸 써먹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원전이랑 마찬가지로 세계 추세에 안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라는 그 부처를 바꾸는 게 그냥 간판 하나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부 부처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다 그러면은 여성가족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을 바꾼다는 건,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만 굉장히 중차대하고 복잡한 문제예요. 여성가족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실제 법률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정책들은 다른 법률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가족부라는 간판은 없을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은 어떤 부서에서든 가져가서 계속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준석한테 표를 줬던,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일베 같은 아이들이 원하는 그 여성 정책에 대한 게 불만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그 여성 정책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니까요. 어딘가 살아남아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여성 정책 자체가 남성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아젠다가 너무나 공공연하게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근처에서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십상시 같은 것들이 그 이상한 전제를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도의 시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없는 완전 백지라니까. 뇌에 주름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하고 안 맞다고 한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선진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것도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올라와 있지만 지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대 남들의 선동에 의해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돼야 되는 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후진국이라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설립된 국가가 194나라나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성평등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 자체가. 그게 선진국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흔히 도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라는 부가 있는 거는 전 세계 2개뿐이다. 막 이런 뉴스 있어요. 그렇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되겠어. 어떤 나라 여성가족부. 그렇죠. 여성가족부. 그런 식으로 이름이나 개념이 살짝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만 있다. 그래서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되게 비열한 선거 정책인 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금 개혁이라는 거는 그리고 사회가 변하는 건다. 권력과 비권력의 투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권력자들을 권력자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20대 남성들이 마치 무슨 권력이라도 갖고 있어 그걸 지켜야 된다는 듯이 계속 착각하게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2030 남성들에 대한 이 성평등을 이용한 공격의 사실은 실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딱 2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3가지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국방부로 이전하는 거, 탈원전, 여성가족부의 해체.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 윤석열한테 리스크입니다. 이게 실행이 되고 할 때 윤석열한테 어마어마한 리스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아젠다를 갖고 공약 중에 뭔가 먹히는 공약이 하나 있어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세상이 바뀌는 어떤 좋은 방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한테 기본소득 할 거야. 단계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걸 나눠준다고 하는 기대치로 정치가 가는 건데 이 사람은 시대적 조력과도 안 맞는 무슨 뭐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그리고 탈원전 백지화하겠다.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것들을 강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명박이 광우병 서거기 우리나라만 말도 안 되는 거 협상해서 두려워갖고 난리쳤던 거랑 똑같은 초창기 때 촛불 집회 엄청 일어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난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을까. 아젠다가 거꾸로 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시대를 끌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미래 아젠다를 갖고 그 나라를 그 미래 아젠다로 바꿔가는 사람이라고. 근데 역진시키려고 하는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부가 윤석열을 찍었어.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결국 윤석열이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앞으로 더 나오겠지. 이 아젠다들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자기 손가락 자르겠다고 후회하는 그 2번 남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 과반 이상의 반대로 못하면 또 저쪽한테 또 비판을 받아서 리스크가 생기면 그게 레임덕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성이 없죠. 이게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여성가족부 하나만 콕 집어서 뭐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 정부 조직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지 하나를 뭐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야, 자 여기까지 하시고